안녕하세요. 블랙데스크의 빌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신 후에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신 후에 렌더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맞는 코덱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짧게, 그러니까 짧고 간략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아니 소개란다, 알려드리기보다는 길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렌더링 관련 영상보다는 길이가 훨씬 깁니다. 영상의 길이가 훨씬 깁니다. 한 30분, 2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고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에서의 렌더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작업했다, 했다, 뭐 이걸 불러와가지고 렌더링 할 걸. 자, 이 컴포지션에 들어가시면 이 컴포지션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Add to Adobe Media Encoder Q, 그리고 Add to Render Queue가 있을 텐데요. 이 Add to Render Queue를 누르시면은 애프터 이펙트 자체 렌더링 시스템에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MP4 확장자, 그러니까 MP4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확장자인데 저는 MP4 컨테이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MP4 컨테이너는 이 애프터 이펙트 자체 렌더링 시스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CC 버전까지는 지원했었는데 CC 2014 이상부터는 애프터 이펙트의 MP4 컨테이너 렌더링 기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먼저 보기, 프리렌더링 해서 영상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를 보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용도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렌더 세팅을 누르시면은 베스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퀄리티는 누르시면은 이제 베스트, 드래프트, 와이어 프레임이 있는데, 이 퀄리티라는 항목에서 이 세 개가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렌더링을 그냥 빠르게 해가지고 빠르게 출력하는 거예요. 퀄리티 말 그대로 품질, 그런 겁니다. 디스크 캐시의 read only는 따로 설정한 게 없어 보입니다. 따로 설정한 거는 있고요. 프록시 유졸 프록시, 뭐 유즈 컴포 프록시스 only, 뭐 유즈 no 프록시스 같은 설정들이 있는데 딱히 뭘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펙트에서는 이 컬렉션 세팅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뭐 이펙트를 전부 다 사용하고 싶다, all on, 전부 다 끄고 싶다, all off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 레이어 all off, 컬러 깊이, 컬러 심도는 여러분들이 영상의 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색의 깊이, 색 표현, 색 공간 얼마만큼 할 건지, 8비트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흔히 보는 그런 영상들이 8비트입니다. 색 깊이가 한정된 색깔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표현력이 적습니다. 8비트는 뭐 우리가 뭐 촬영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이 8비트의 색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색 깊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6비트 per 채널, 그리고 32비트 per 채널까지 있는데 32비트가 최대입니다.
가장 깊은 색심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가장 표현력이 높습니다. 우리가 32비트 이상까지 올라갈 일은 없고 우리가 쓰는 뭐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할 일은 없을 겁니다. 뭐 포토샵이라면 말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트는 이 유즈 컴퍼스 프레임 레이트, 이 유즈 컴퍼스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컴포지션의 설정, 컴포지션의 프레임 설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며, use this frame rate는 이 렌더 세팅에서 지정한 프레임으로 렌더링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할 때 컴포지션에서 3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use this frame rate를 뭐 렌더 세팅에서 60으로 했다. 그럼 60프레임으로 렌더링 됩니다. 이 숫자만 단순히 60프레임으로 렌더링 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 개수가 60프레임으로 늘어납니다. 뭐 재생 속도는 똑같고 길이는 똑같은데 60프레임으로 단순히 늘어나는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 샘플링의 설정은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흔히 이런 타임 샘플링을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요. 절대로 쓸 일이 없고 알아봤자 뭐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니다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렌더 세팅에서 아웃풋 모듈, 아까는 렌더링의 이제 속성들을 설정한 것이고, 이 아웃풋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력을 위한 설정입니다. 어떤 코덱, 어떤 포맷, 채널은 어떻게, 뭐 컬러는 몇백만 컬러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먼저 메인 옵션에 보면은 맨 위에 포맷이 있을 겁니다. 이 포맷은 컨테이너 혹은 코덱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포맷을 누르게 되면은 AIFF라든가 AVI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그 주로 쓰이는 이 포맷은 AVI 그리고 퀵타임입니다. 그리고 PNG 시퀀스나 뭐 MP3나 뭐 이 TIFF 시퀀스는 진짜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이 포맷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다. 이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이 AVI 퀵타임만 알아두셔도 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진짜로요. 자, 먼저 이 AVI를 선택하신다면 네, 이 설정에서는 뭐 별로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포맷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비디오 코덱, 베이직 비디오 세팅스, 어드밴스드 세팅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를 눌러보시면은 오디오 코덱도 오디오 코덱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애프터 이펙트 자체 렌더링 시스템에서의 오디오 코덱은 무압축 하나만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레이브 딱히 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논 이거 두셔도 되고요. 뭐 이 오디오에 대해서 잘 아신다. 그럼 다르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쪽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디오 코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정된 비디오 코덱을 선택 가능한데 엑스피드 이거 뭐라 했노? 아무튼 이 코덱은 손실 압축 코덱인데 AVI의 손실 압축 포맷 코덱 별로 쓰면 없습니다. AVI 우리가 흔히 쓰는 뭐 AVI 포맷에서는 대부분 압축하지 않은 무손실 포맷을 코덱을 쓰기 때문에 이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Uncompressed 이 머시기 4228비트는 압축하지 않은 이 코덱이라는 겁니다. Uncompressed가 무압축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굳이 AVI 포맷으로 쓰신다면 이 Uncompressed 8비트 포맷이랑 V210 10비트 YUB 이 코덱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딱히 남은 코덱들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게 방송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코덱이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이 포맷 옵션의 렌더 알파 채널 only, 그러니까 알파 채널 전부, 알파 채널만 렌더링 하는 건데요. 설정을 해도 다시 들어가면 오프.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RGB, 이 채널에 보면 이 비디오 아웃풋 채널에 보면은 RGB라는 게 있을 텐데, RGB는 네 그냥 색깔 표현하는 거, 그냥 우리가 쓰는 거 그겁니다. 알파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상에 보면은, 영상이나 뭐 그래, 이미지를 보시면 그 투명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배경이 투명하다, 배경 쪽은 색이 0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약간 회색과 하늘색, 회색과 그 하얀색의 그 체크 무늬, 그 뭔가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바로 투명성이 존재하는 부분인데요. 이 투명성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진짜 틀만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이 영상의 그 이미지 투명성을 보시면 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의 이 체크무늬 쪽이 그 투명성인데, 투명성이 존재하는 그 픽셀 부분인데, 한마디로 유리 같은 겁니다. 유리. 그래. 그래가지고 영상에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 투명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아예 없어요.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쪽은 진짜 투명하기 때문에 뒷영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게 그런 거고, RGB랑 알파, RGB 플러스 알파는 이 RGB, 그러니까 색 부분과 투명한 부분 둘 다 렌더링 하는 겁니다. 알파는 알파 부분만 렌더링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깊이, 색 깊이는 대부분 millions of colors 플러스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보는 영상들은 몇백만 개 그 한정된 색 깊이를 지원하는데, 이게 그 진짜 특수한 코덱으로 렌더링 해야 한다면, 특수한 코덱으로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플로팅 포인트 플러스까지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millions of colors까지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컬러, 이 사륜을 보시기는 별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프리멀티플라이드 이것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아웃풋 오토에는, 이 오디오 아웃풋 오토가 뭐냐면, 이 렌더링 하려는 이 컴포지션이라든가 뭐 그런데 오디오 그러니까 사운드가 있다, 그렇다면 이 렌더링 할 때 자동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기 사운드가 있으니까 사운드까지 같이 렌더링 해야지 라고 판단하게 되며 사운드도 같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디오 아웃풋 오프를 누르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그 오디오는 렌더링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무슨 뭐 사운드를 넣든 애프터 이펙트에 뭘 넣든 간에 오디오 아웃풋이 오프되어 있으면은 소리는 일체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아웃풋 온을 누르게 되면은, 오디오 아웃풋 온으로 설정이 되면은 영상에 소리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소리 코덱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다, 그냥 없는 거예요. 영상에 오디오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호는 없고 그냥 코덱은 그대로 나오고 렌더링 소리는 렌더링 되고 그런 거죠. 자, 밑에 보면은 이 오디오의 그 주파수를 선택 가능한데, 기본 설정은 48,000kHz지만 48kHz네요. 이거 숫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8kHz로도 충분한데, 뭐 더 높은 주파수로 더
좋은 음질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96kHz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에도 똑같이 소리 심도, 소리 뎁스라는 게 존재해요. 소리의 심도, 얼마만큼의 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 16비트가 기본입니다. 8비트는 우리가 들으시는 그런 음악 있잖아요. 뭐 옛날 뭐 아타리 게임기라던가 그런 데 보면 뭐 띠디디디디 하는 그런 음악 같은 거예요. 뭐 8비트는 뭐 저도 8비트 음악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32비트는 이제 가장 깊은 소리의 깊이 중에서 가장 깊은 심도의 그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2비트로 설정하시면요. 하지만 이 32비트로 설정해도 해가지고 그냥 소리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소리 심도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의 장비나 사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6비트의 그 사운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32비트로 렌더링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높이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렌더링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높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아니다. 컬러 매니저는 많아지면 벌써 남았네. 이것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Linear Light 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이것은 따로 설정했다가는 망할 수도 있으니까. 리사이즈를 누르시면은 영상의 크기, 그러니까 해상도를 리사이즈 하는 거죠. 그 지정한 만큼 줄이거나 높이는 건데, 커스텀 선택하신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상의 크기를,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UHD인데요. 예를 들어 8K까지 울트라 UHD, 풀 울트라 UHD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리사이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리사이즈 퀄리티를 낮게 하면은 이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든 낮게 해도 퀄리티와 품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하이로 하면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사이즈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사이즈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이 아웃풋, 이 어디 경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렌더링 할지.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렌더링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을 다 마치고 나면은 소리가 들립니다. 렌더링을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따랑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렌더링이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자체 내에서 렌더링 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뭐 바로 즉각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이렉트로 렌더링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느립니다. 네, 예, 램과 CPU로 모든 걸 다 렌더링 하기 때문에 진짜 느립니다. 엄청 느려요. 네, 이게 느린데 너무 느려요. 세상에나 속도가 어찌그리나 느리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AVI라는 거고, 방금 이거 렌더링 방법까지 설명했잖아요. 이제 코덱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JPG 시퀀스, 그리고 뭐 오픈 XER 시퀀스, 뭐 PNG 시퀀스 같은 거,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JPEG 시퀀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거 누르게 되면 퀄리티를 지정 가능한데 맥시멈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홈앤 옵션은 뭐 프로그레시브 같은 뭐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 자 이제 설명드려야죠. 이 JPEG 시퀀스라든가 이 이미지 파일 시퀀스라는 게 뭐냐면, 이 JPEG 시퀀스나 뭐 PNG 시퀀스나 이런 걸 이게 왜 그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미지
프레임 하나하나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품질은 높겠다만 렌더링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데 와우 진짜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는데 아무튼 이미지를 프레임마다 한 장 이렇게 렌더링을 한대요. 몇백 장, 몇천 장, 몇만 장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시퀀스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딱 한마디만 하자면 절대로 쓸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특수한 상황, 뭐 시네마 4D라든가 이런 3D 프로그램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거나 그럴 때는 JPEG 시퀀스라든가 이런 이미지로 저장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미지 시퀀스로 저장하셔서 렌더링 할 필요는 없고요. 이 퀵타임이라는 이 포맷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MOV라는 이 컨테이너로 저장됩니다. 확장자 MOV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퀵타임이라는 컨테이너는 애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퀵타임이라는 컨테이너가 화질 대비 용량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니까 용량 대비 화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게 정평이 나 있는데 이것도 세계 표준입니다. 무손실 압축 포맷의 표준. 이게 어떨 때 주로 쓰이냐면 포맷 옵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 코덱들이 지원하는데 PNG 또는 H.264라든가 이런 다양한 코덱들을 지원한대요. 이 퀵타임 코덱을 주로 쓰는 데는 당연 PNG 그리고 uncompressed 10비트라든가 이런 코덱을 주로 쓰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PNG라는 코덱은 약간 말했던 그 PNG 시퀀스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한 프레임 렌더링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 PNG 코덱이라든가 이 JPEG 코덱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코덱들은 이미지 시퀀스랑 같습니다. 이미지 하나하나 렌더링 하는 것을 맞는데 이 렌더링 하는 것을 딱 뭐라 해야 되노? 하나의 영상의 코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의 파일만 렌더링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만 렌더링 된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파일로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하나 렌더링 하는 것은 맞으나 다르다는 거죠. 이거 H.264 이거 세계 표준 무손실이란다. 손실 압축 포맷입니다. 이 H.264나 H.263이나 H.261 같은 코덱은 딱 세계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표준으로 정해진 이유가 화질도 우수하면서도 용량이 훨씬 적거든요. 압축률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적은 용량으로 수준급 화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높은 화질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 표준으로 지정되었고 여러 가지 곳에 사용됩니다. 카메라 같은 것도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할 때도 대부분 H.264 코덱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H.264 코덱으로 촬영이 되는데 이 H.264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코덱이 이제 최근 한 2013년쯤에 나온 HVC H.265라는 코덱입니다. H.265는 H.264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코덱인데요. 이게 4세대 영상 코덱을 이제 제패할 그런 코덱이라는 거죠. 이게 단점이라면 영상에 렌더링 시간과 인코딩 시간을 다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진짜요. 화질은 매우 좋습니다. H.264의 그 같은 영상 용량 대비 화질이 매우 끝내줍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H.264가 처음 나왔을 때가 한 2006년이었던가 그 정도 오래됐었는데 2013년에 나온 거니까 훨씬 좋겠죠. 무려 2Mbps/s라는 낮은 비트레이트에서도 꽤 좋은 화질을 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훌륭한 코덱입니다. 단점은 첫 번째 단점은 오래 걸리는 렌더링 또는 인코딩 시간과 무지막지하게 컴퓨터 자원을 잡아먹는 것이라는 거랑, 마지막 세 번째,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라든가 뭐 그런 것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고요? 아직 나온 지 별로 되지 않았으며 아직 안정화가 된 코덱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H.264까지만 지원하지 이 H.265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PEG.4 비디오, 이 H.264라는 게 MPEG.4에서 파생된 그런 코덱인데 이걸 선택해봤자 별로 뭐 이득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진짜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일이 없어요. 뭐 그라스베리의 뭐 HQ라든가 뭐 DVC 프로 HD, 뭐 아니면 뭐 시네파 애니메이션 비트맵, 진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실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게 될 코덱은 MPEG-4 그리고 H.264 그리고 모션 JPEG 그리고 PNG 코덱 정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체 렌더링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에서 렌더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켜신 다음에 이 애프터 이펙트라던가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약 만약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 아이고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작업을 했다. 자, 이것을 Add to Adobe Media Encoder Q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작업한 컴포지션을 여기 미디어 인코더 대기열에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대기열에 넣으신 다음에 이 H.264 기본 설정은 H.264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이라던가 이거 둘 중 하나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는 다이나믹 링크에 연결 중이라고 뜨는데 가만히 기다리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이 화면을 띄울 겁니다. 이 네모내기 설정해 보면은 이 왼쪽에 이 컴포지션에서 작업한 게 보일 텐데요. 이것은 임시 렌더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영상 출력하고 난 뒤에 그 영상이 어떻게 보일 건지를 미리 렌더링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고. 자, 이렇게 아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씩 다를 뿐이지. 자, 이렇게 아까 그 애프터 이펙트 자체 렌더링 시스템으로 렌더링 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오디오 설정에 보면은 이 소스 일치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소스 일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컴포지션의 설정, 그러니까 컴포지션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UHD 30프레임으로 지정해 놨다. 그렇다면 이 소스 일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게 똑같이 맞춰져서 기본 오디오 설정도 UHD 그리고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지정이 됩니다. 뭐 다르게 설정하시고 싶다면 이 옆에 있는 것들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잠겨있던 설정들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미디어 인코더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컴포지션의 설정을 30프레임으로 했다. 그리고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했다. 그 뭐냐 그 미디어 인코더에서의 그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영상은 60프레임으로 출력됩니다. 하지만 이런 촬영한 영상이라던가 얘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 자체가 30프레임 뭐 이렇게 프레임이 낮을 경우에는 그 원문 그 영상의 프레임보다 높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래픽만으로 작업한 영상만 유일하게 이 프레임을 30 그 원문 그 컴포지션의 프레임보다 높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낮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종횡비라는 것은 딱히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요. 이 아나모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래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즉 필름 시절에 주로 쓰이던 건데 아나모픽 영상 크기를 압축합니다. 재생할 땐 펼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HD 아나모픽도 똑같고 정사각형 픽셀이 그냥 반드시 그냥 정사각형 픽셀로 하세요. 네, 영화관에서 시청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TV 표준 이건 그냥 NTSC 그냥 이걸로 꼭 하세요. 8 이걸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린 유럽에 살진 않고 유럽 TV에 송출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뭐 유럽이 아니지. 아이고. 아무튼 이 8지요. 유럽 맞네. 유럽에서는 PAL 이 설정을 주로 쓰는데 이 PAL 이 뭐냐면 이렇게 딱 25프레임과 50프레임을 주로 씁니다. 이 PAL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NTSC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3.976이라던가 29.97, 59.94처럼 뭔가 이 몇 프레임 0.0 몇 프레임이 부족한 그런 프레임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드롭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드롭 프레임은 그러니까 그 흑백 영상 시절 때 이 흑백 영상 시절 때는 원래 완벽한 1프레임이었는데 이 컬러 영상 초기에는 흑백 영상 TV랑 이 환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0.03프레임 정도를 이제 색 정보로 할당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맞아 29.97 같이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프레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1프레임 하게 되면은 1프레임이란다 뭐 29.97 프레임을 뭐 30프레임 타임코드 딱딱 정해진 코드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타임코드는 계속 30 지나가는데 영상 자체는 29.97 이렇게 재생이 된다면 그렇게 약간씩 어긋나는데 그것을 방지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드롭 프레임 타임 코드라는 거죠. 하지만 뭐 애프터 이펙트 내에서 뭐 영상을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서 촬영했다던가 컴퓨터 화면 촬영했다던가 뭐 그렇게 딱딱 맞는 프레임으로 촬영했다면 그 온전한 1프레임씩 촬영했다면 딱히 드롭 프레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반 프레임 타임 코드로 그냥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29.97 이렇게 뭐 렌더링 하실 필요는 없고 그것은 이제 카메라로 촬영했다던가 그럴 때는 드롭 프레임 타임 코드 이렇게 렌더링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딱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밑에 보면은 비트 전송률 설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최대 심도로 렌더링, 뭐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트 전송률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 CVR 그리고 BVR이 있는데요. CVR은 고정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컨스턴트 비트레이트의 줄임말이 CVR입니다. 이 고정 비트레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트레이트가 고정되는 겁니다. 그 지정한 비트레이트를 어떻게든 맞춰서 렌더링 하는 건데, 일정하게 맞춰진 그 하나의 비트레이트를 목표로 하고 그 비트레이트에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질은 끝내주나 좋나 영상의 용량과 렌더링 시간은 책임 못 진다는 거죠. 그리고 BVR,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BVR은 이제 가변 비트레이트라는 것으로서 이 그 BVR 영어로 뭐라 하는지 또 variable 이 비트레이트는 이 목표 비트 전송률 그리고 최대 비트 전송률이 있어요. 목표 비트 전송률은 그러니까 최소 비트 전송률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 비트 전송률은 최대 비트 전송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히 그 움직임이 많지 않다, 뭐 비트레이트 이렇게 많은 건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는 장면에서는 비트레이트를 적게 할당해 가지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비트 전송률만큼 비트레이트를 지정해 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렌더링 하고요. 움직임이 많아 보인다, 비트레이트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최대 비트 전송률만큼 비트레이트로 압축해 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패스랑 투패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패스에서는 한번 지나가면서 스캔하여 앞 판단해 가지고 압축을 하는 방식이고, 이 VBR 이 투패스에서는 한 번 지나가면서 스캔해 가지고 압축하고 또 한 번 또다시 지나가지고 스캔해 가지고 압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UHD라든가 그런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렌더링 할 때는 이 레벨을 한 5.2 정도로 설정해 주시고 프로파일을 높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 사용 가능한 비트레이트도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를 설정하신 후에 이제 키프레임 거리는 우리가 딱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VR 비디오, 만약 뭐 가상현실 비디오라든가 그런 걸 제작하신다면 이것을 체크하시면 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만 하세요. 진짜 필요할 때만 이 VR 비디오를 체크하시면 되지, 뭐 딱히 우리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부분, 오디오 형식은 AAC, 돌비 디지털, MPEG가 있는데요. MPEG는 MP3 비슷한 겁니다. 비트레이트 전송률은 최대 448은 이 비트 이제 MPEG1 레이어 1이고요. 레이어 2가 압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거 스테레오 모드는 딱히 설정할 필요 없이 표준을 하면 됩니다. 이 음향 쪽에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조인트 스테레오라든가 이중 채널이라든가 한 번에 이해하겠죠. 그리고 딱딱 자신에게 맞는 이 스테레오 모드를 선택해가지고 렌더링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 전송률은 최대 384, 이 레이어 2에서는 최대 384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고급 설정에는 딱히 뭐 설정이 필요 없지만 원본 비트 사용 체크하고 싶으시면 체크하시고, 샘플 속도는 최대 48,000Hz까지 설정하는 가능합니다. 그 MPEG가. 이거 AAC는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흔히 쓰는 오디오 코덱이죠. 유튜브의 영상도 AAC라는 오디오 코덱을 사용하는데요. 압축률이 매우 좋은 이 MP3 코덱 또는 파일 대비 용량이 매우 적으면서도 높은 음질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이 AAC도 버전이 따로 있는데 기본 버전 1, 버전 2 버전이 높아질수록 선택 가능한 그 최대 비트 전송률은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압축률이 더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딱히 높은 비트레이트까지 올라갔다가는 오히려 음이 비틀어지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해진 비트레이트만큼까지만 이 최대 비트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AC로 설정했을 때는 최대 320 비트레이트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스테레오랑 5.1 모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테레오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채널이죠. 이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채널이 각각 왼쪽, 오른쪽을 구성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입체 음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만 들리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만 들리게 할 수도 있는 이 채널,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체 음량을 구현할 때도 좋습니다. 음악도 이 모노보다는 스테레오가 낫습니다. 모노는 한 개의 채널만 가지고 있어서 왼쪽 오른쪽 구별이 없이 둘 다 동일한 음량, 동일한 음이 들리기 때문에 딱히 모노를 할 필요는 없다. 정말 용량을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뭐 모노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극한적으로 줄일 일은 별로 없다. 스테레오로 해도 별로 지장은 없다. 그거만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1 서라운드 채널에서는 한마디로 더더욱더 선명한 입체 음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전송률이 64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1 채널까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특수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녹화를 했다. 뭐 쓰시고 싶으시면 쓰세요. 그리고 돌비 디지털 예를 들어 가지고 무손실 압축 포맷인 뭐 PLAC 같은 이 아니면 뭐 웨이브 뭐 무손실 무압축 그 날 사운드 날 이미지 그 전혀 압축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사운드를 쓰고 싶다. 그런데 그만큼의 높은 음질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이 돌비 디지털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돌비 디지털은 돌비 디지털 플러스까지 지원하며 오디오 코덱을 비트 전송률은 최대 1메가비트 per second입니다. 그리고 돌비 서라운드 모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의 높은 음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미디어 인코더의 최대 음질까지. 자,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이제 출력 이름 어디에다가 출력할지 저는 여기 보면은 저는 그냥 파일 이름을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원하시는 경로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기열에 그 설정하시고 싶은 대로 설정한 이제 목록이 뜨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 버튼 대기열 시작을 버튼을 누르시면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렌더링이 다 됐다고 소리가 출력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됐다고 뜨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 먼저 이 영상이라든가 뭐 작업한 거 이 타임라인에 불러와가지고 이 타임라인에서 작업한 걸 이제 작업한 걸 뭐자냐 시퀀스에 들어가셔서 파일의 엑스포트의 미디어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창이 뜰 겁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의 자체 렌더링 시스템 창이 뜰 텐데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인코더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네 완전히 똑같아요. 미디어 인코더랑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미디어 인코더랑 똑같이 설정하셔가지고 이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아까랑 다른 점은 Q가 아니라 익스포트. 그리고 이 렌더 앳 맥시멈 뎁스라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체크하시면은 잠깐만 어디 갔지?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신기하네.
네, 이 체크하시면 그냥 체크가 된 대로 됩니다. 하이 누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렌더링 하세요. 끝납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면 끝납니다. 딱히 걱정하실 건 없고 편하게 익스포트를 눌러서 이게 지금 렌더링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엄청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해야 할 걸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래 영상 댓글에 그 피드백할 점이 있으면 적어주시면은 제가 보고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고 뭐 더 배워가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게 있다면 아래 영상 댓글에 달아주신다면 제가 성의껏, 그러니까 최대한 성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은 잘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영상 설명란에 제 SNS 주소랑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뭐 메일이나 뭐 DM이나 쪽지 같은 거 보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